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이 설 연휴를 앞두고 헌재와 특검을 상대로 연일 장외 공격을 펼쳤습니다. 박 대통령은 거짓으로 쌓은 산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박 대통령이 연휴 뒤에 있을 특검 대면 조사, 헌재 변론에 실제로 응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검은 장외 여론전에 대응하지 않고 수사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설 민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등 주요 주자들은 너나 없이 지역 민생 현장을 찾거나 정책, 전국 구상에 몰두하며 표심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반기문 전 총장은 빅텐트론을 매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진정세가 완연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설 연휴 기간 AI가 다시 확산할 수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TPP 탈퇴 선언 등 국내외 각종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1사,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조사 중 지난주 큰 이슈였던 건은 특검이 신청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건이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번 건에 대해 조명하였고, 특히 뉴스 현장 1사는 1월 18일 오후 2시 7분부터 2시 40분까지 특검 정의대 삼성경제, 이재용의 운명은이라는 제목하에 정태원 변호사,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을 모시고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법원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해주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뉴스 현장 1사는 속보 자막으로 법원 이재용 법원 영장실질심사 10에서 20분 후 종료 전망이라는 하단 자막을 계속 노출하여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앵커는 현재 시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거의 끝나간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진행 중인 법적 과정에 대해 출연한 변호사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출연한 정태원 변호사는 중요 사건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며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준 돈이 뇌물인지, 그리고 K스포츠재단과 미래재단 출연금을 지출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증거관계와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삼성이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방어 논리에 대해 추가 질문하였고, 허성우 이사장은 정 변호사의 법률 설명에 추가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 중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한 일자를 예로 들며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대가성에 대한 의혹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진 연구원장은 삼성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정치 논리,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나라가 흔들린다는 경제 논리 등의 방어 논리가 있지만 특히 정치 논리를 이유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게 되어 앵커는 다시 한번 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며 현장 취재진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인단인 송우철 변호사의 브리핑도 실시간으로 보여주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를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앵커는 다시 출연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공방의 핵심에 대해 논했습니다. 허성우 이사장은 이번 건으로 특검의 수사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임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결과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는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차이에 대한 법률적 설명을 요청하였고 출연한 정태원 변호사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구속영장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는 이러한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삼성 측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뇌물죄가 인정될 시 삼성과 박 대통령, 최순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앵커와 전문가는 이번 건에 대해 재계가 주목하고 있고 선처를 원하는 분위기임을 이야기한 후 향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하던 중 특검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되어 현장의 브리핑 소식을 보여준 후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지니는 사안의 중요성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하며 전문가 대담이 진행되어 현장감을 높이는 대담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이재용 법원 영장실질심사 10에서 20분 후 종료 전망, 이재용 변호인 자금 지원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 등 28개의 자막이 화면 하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현장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중계로 현장을 연결하다 보니 프로그램 초반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기하는 취재진들의 모습만 계속 나와 단조로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앵커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의미 없는 현장의 대기 화면을 전면 노출하여 어떤 출연진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은 좋으나 단순히 기다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화면을 분할하여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자막뿐만 아니라 그래픽 화면을 활용한 보조 설명을 추가하여 사안의 진행 사항과 심사 결과에 따른 향후 진행 사항 등도 정리하여 보여주었다면 시청자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쳐 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평일과 주말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며 정치부 기자와 정치평론가들의 해설로 정치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 향한 특검 칼날 마지막 능선 넘나라는 주제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김관옥 계명대 교수를 모시고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앵커는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소개하며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출연한 김우석 부소장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었고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더하여 특검에서는 죄수의 딜레마와 대질신문을 잘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앵커는 이들의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출연한 김관옥 교수는 대면 조사가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여 그 둘을 떨어뜨려 진술을 하게 하는 방식이 낫다는 점,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경우 형량 감량을 위해 조금이라도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했습니다. 앵커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질문하였습니다. 출연한 김우석 부소장은 청와대의 경우 뇌물죄에 대해서는 삼성에게 맡기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는 특검의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이번 박영수 특검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출연한 김우석 부소장은 특검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권 등 무리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 건은 그 건 자체로 뇌물죄가 무죄 입증이 된 것은 아니며 이번 특검이 한국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한 전문가들은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옹호의 입장을 몇 차례 주고받으며 박영수 특검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앵커는 다음 주제로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 후 일주일간 다양한 행보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대선 주자로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출연한 김관옥 교수는 현재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 기대치에 비해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 사회에서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가 모호한 상태에서 무리한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소장 역시 반기문 전 총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많았고 정책이 없는 단순히 좋은 말들, 팀워크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낮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앵커는 이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모두 호남 지역을 방문하였음을 언급하며 야권의 유력 인물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출연한 김우석 부소장은 현재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가 별로 없음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지지율이 높은 사람에게 민심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고, 김관옥 교수는 호남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누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앵커는 이어 안희정 지사,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음을 언급하며 각 인물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질의했습니다. 출연한 김우석 부소장은 안희정 지사의 경우 야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며 안정감 있는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경합이 예상되므로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관옥 교수는 유승민 의원의 경우 원칙과 법치주의를 기조로 친박 세력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확신을 받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탄핵 정국과 대선 주자들의 현황을 이어서 설명하며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앵커는 균형감 있는 질문을 하였고 출연한 전문가들 역시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박과 동조를 섞어가며 균형감 있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26분의 시간 동안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각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많았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위해서는 질문의 숫자를 조정하거나 혹은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질문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여 전문가 대담으로 모두 다뤄지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대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하단 자막이 자주 나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6개의 하단 자막 중 박 대통령 측 허위보도 법적 대응 특검 견제, 이재용 영장 재청구 변수 뇌물수사 분기점, 제3지대 여야 정계 개편 빅뱅 최대 변수, 문재인 대 안희정 친노 적통 누구 등은 대담 진행 중 앵커의 질문이나 전문가의 답변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막을 활용한 추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화면 좌측 상단을 활용하고 대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화면 하단 자막을 이용하여 대담의 진행 내용과 추가 정보 전달 자막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출연한 전문가의 이름이 하단 자막과 붙어서 나오다 보니 자칫 해당 전문가가 자막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역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막을 통한 정보 전달을 많이 하고 있는 연합뉴스TV의 특성상 자막의 위치 선정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욱 객관적인 뉴스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살펴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는 기업들의 성공 비결과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지난 22일 방영된 107년간 전통을 이어온 전남 나주 곰탕집에 대해 모니터했습니다. 나주의 명물로 자리 잡은 나주 곰탕의 맛과 비결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먹는 음식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친숙한 음식이 바로 곰탕인데요. 전남 나주에서 107년간 곰탕을 만들어온 원조 하얀집을 찾아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지금부터 107년 역사가 깃든 곰탕의 원조를 찾아 맛의 고장 나주 땅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가장 먼저 2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주의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봤습니다. 마한부터 시작해서 고려와 조선을 거쳐 전라도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 나주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명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나주의 지역적 특징을 짚어주어 나주라는 고장의 특색과 가치를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나주곰탕이 소개됐습니다. 나주는 지리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많고 논농사가 발달해 농사를 도울 소 또한 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소고기를 이용한 곰탕이 개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 일을 부리던 소가 많았던 것은 당연지사.
소고기를 푹 구워낸 곰탕이란 음식이 나주에서 탄생했던 배경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주의 지리적 특징과 곰탕을 연결시켜 곰탕이 생긴 배경을 들을 수 있어 신선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요리 하나로 인정받. 다음으로는 나주 곰탕 맛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원조 나주 곰탕으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200인분용 초대형 가마솥으로 곰탕을 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기진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바로 대형 가마솥. 이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곰탕과는 다른 나주 곰탕만의 장점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원조 곰탕만의 곰탕 끓이는 비법을 알아봤는데요. 국물을 여러 번 부었다가 따라내어 덮이는 토렴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푹 끓여낸 진한 국물로 부었다 따랐다 정성껏 토렴을 하고 그리고 나주에서 팔던 국밥을 곰탕으로 완성시킨 나주 곰탕의 시조 원판예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됐고 이어서 가업을 물려받아 나주 곰탕을 끓이고 있는 길형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새벽 3시부터 가게 문을 열고 고기 국물을 끓여내는 정성 어린 손길을 통해 나주 곰탕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물을 끓이는 생생한 영상과 그림을 통해 그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집 나주곰탕 진국의 비법은 바로 사골과 고기를 같이 삶는 데에 있다. 어느 정도 끓이다가 건져내면 뼈에서 우러난 고소한 국물이 고기에 스며들어 고기 맛은 훨씬 좋아지고 국물은 맑게 유지되는 것. 또한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설렁탕과 곰탕을 확실히 구분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곰탕에는 주로 살코기가 들어가서 국물이 맑고 설렁탕은 뼈가 많이 사용돼 국물이 뽀얗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곰탕은 주로 물론 뼈를 좀 이렇게 넣기도 하지만 주로 살코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국물이 그래도 조금 좀 맑은 편이죠. 왜냐하면 사골이라든지 뼈가 덜 들어갔으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혼동되는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점을 사전적 정의와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곰탕과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깍두기와 김치도 정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직접 만든 김치와 깍두기, 젓갈을 통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나주 곰탕만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20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고기를 사용하며 연매출이 35억에 달하는 나주 곰탕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팔던 국밥에서 시작해 107년간 맑은 국물과 신선한 재료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나주 곰탕을 통해 정성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기와 삶의 노고를 달래줄 진국.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성공 다큐 정상서다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정성을 비결로 꼽은 사장님의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늦게까지 국물을 끓이고 모든 재료와 반찬을 손수 다듬고 만드는 모습을 통해 정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다큐 정상서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일명 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탈퇴를 공식 밝혔는데요. 또한 대북 강경론자들이 대거 포진한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움직임 등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해서 국제 질서의 개편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며 유럽과 갈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대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가 미국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주요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기자들과 이제 말다툼을 벌이는 등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의 행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과 해외 주요 언론들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의 취임사가 화합보다는 분열을 강조했고 또 희망보다는 실망을 안겨줬다라고 일제히 혹평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취임사 발언이 그의 정치적 이익에는 부합될지 몰라도 나라의 안정과 통합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의 취임사가 충격적일 정도로 역사에 무관심한 데다가 중산층에게 부를 돌려주겠다는 목표가 현실성 없는 공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 가장 새로운 유형의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제 세계는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트럼프식의 부적합한 단어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대공황기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세계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에 이제 빗대서 세계는 이제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트럼프의 어떤 그 경고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트럼프의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의 의지가 생각보다 강도가 셌다라고 보도를 했고 중국의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트럼프의 취임 관련 소식은 축소 보도하는 등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랍권의 알자지라 통신은 트럼프의 강경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이란과 북한, 팔레스타인 또 중국 등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 정세가 과연 미국의 편으로 줄을 설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우려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를 좀 들여다보면요. 네네. 역시 달라진 미국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섣부른 대응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방향이 아직은 불확실하고 또 적어도 우리에게 낯선 모습일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트럼프 시대의 변화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자국의 어떤 그 과제가 최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국제무역과 안보 문제 등이 차례로 다가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수출이 주요 기반인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압력과 재정 확대로 환율과 금리 압박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또 고율 관세 위협으로 기업들의 투자까지 쓸어갈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언론의 분석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의 압박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어떤 수출과 일자리라는 어떤 우리 경제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경제가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정도 줄면 한국의 수출은 0.36%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되는데 부품 등 이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중국에서 가공한 후에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현재 어떤 구조상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렇듯 그 열악한 그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우리의 경제 외교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트럼프 경제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 데다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그나마 중국의 의존도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사드 배치 발표만으로도 이제 중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갈등까지 겹쳐지면 한국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고 또 미국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트럼프 정부에는 대북 강경론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가에 대해서 방위 분담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 정세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트럼프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일관된 이제 기조 아래서 오래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은 나토 체제를 재검토하고 러시아와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풀이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동맹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안보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제 동맹을 기반으로 한 세계 안보 지형의 근간을 흔드는 불씨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과 중국의 팽창주의가 맞물려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의 이러한 인식이 자칫 주변국의 재무장이나 또 군비 강화에 빌미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미 동맹을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지금의 수준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어떤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면서 설득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정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등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목표 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고 앞으로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트럼프가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정말 취임하자마자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나프타 재협상을 선언하더니 다음 날에는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어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제 자유무역 탓으로만 돌리는 트럼프의 해법에 물론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 추진력만큼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트럼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전하는 어떤 우리 언론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론도 우리의 시선에서 또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적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닥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트럼프의 전략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특히나 우리에게는 좀 더 이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제 불리하거나 듣기 거북하면 간과해버리기가 쉬운데요.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 또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워낙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인 사안들이 또 이러한 또 관심들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언론의 어떤 냉철한 판단과 또 현명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주요 정책 관련 보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We're going to start some negotiations having to do with NAFTA. Anybody ever hear of NAFTA? I ran a campaign somewhat based on NAFTA, but we're going to start renegotiating on NAFTA on immigration.
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